안녕하십니까, 이진영입니다. 우리 토목 재료 수업을 같이 맡게 됐습니다. 첫 번째 장은 토목 재료에 대한 개요 그리고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토목 재료라고 하는 전체의 이 재료가 어떤 재료가 쓰이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이 재료가 어떤 성질을 보일 거냐라고 하는 재료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다루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목 재료 공학, 재료 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재료들이 어떠한 역학적 성질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성질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토목 공사, 토목 시공이나 건설업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재료들이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토목 재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재료가 사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토목 재료의 분류, 구분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요소가 되겠고요. 그 요구되는 성질들이 두 번째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요구되는 성질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성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역학적인 성질, 그래서 힘을 받거나 부재가 어떤 힘을 견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힘을 받을 때 어떤 거동을 보이는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면 그것은 재료 역학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재료 역학이 아니라면 기본적인 내용은 토목 재료라고 하는 이 수업에서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루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느냐라고 하는 1장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할 때 나머지 뒤따라오는 그러한 내용도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료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 그리고 그 모든 재료들이 어떠한 규격을 보이느냐, 어떤 표준화로 제작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어서 1장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표준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코리안 스탠다드, 그래서 KS 규격을 볼 수가 있겠죠. KS라고 하는 마크가 찍혀 있을 때 이거 국가가 공인해 주는 규격이구나,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자재가 되겠구나라는 것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제목을 보면서 어떠한 내용을 수업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개설을 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책에서 그렇듯이 개설의 내용은 정의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정의.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다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목 재료라고 하는 것은 토목 공사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문자 그대로는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토목 구조물을 축조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 그래서 토목 구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역학 성질을 보여주는 어떤 물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교량이 있을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교량이 있을 수가 있겠고, 암거로 얘기하는 박스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고, 터널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어떤 각종 건물, 아파트라든지 다양한 그런 토목 구조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토목 구조물을 축조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를 총괄해서 일컫는 말을 우리는 토목 재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토목 재료 말고 재료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냐라고 보면 토목 재료는 materials라고 얘기해서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를 재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요? 토목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재료. 그래서 이제 토목 재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토목 구조물 같은 경우는 가혹한 기상작용과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가혹한 기상작용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사계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계절이라고 하는 거는 봄과 가을은 사실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봄, 가을의 어떤 그 계절은 굉장히 단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짧아져요. 그 대신 뭐가 길어지냐면 여름이 길어지고 또 겨울이 길어집니다. 온난화가 되면 사실 겨울은 또 줄어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여름이 더 장기화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온난화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어떻게 보면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기후적인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여름에는 집중호우가 내리고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죠.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평균 강수량을 1200 밀리미터라고 본다면 뭐 대략 평균 잡아서 이 정도 내린다는 거죠. 여름이라고 하는 6, 7, 8월에 거의 뭐 한 7, 80%가 집중이 되어 있죠. 7, 80%가 이때 다 내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을 우리가 가두었다가 그러니까 그 모아놨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물을 수자원을 정확하게 잘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나 근데 그 수자원을 우리가 지금 집중돼서 내리고 또 우리나라 기후가 산악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한 65%의 국토의 한 65%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린 비가 어떤 저장돼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다 휩쓸려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흘러가는 물을 가두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이제 부족한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고요. 또 겨울의 경우는 온도가 뭐 영하 20도 더 낮게는 뭐 영하 30도까지도 내려가게 되니까 여름에는 뭐 40도까지 그러면 40도와 영하 20도의 온도 차는 한 60도 정도의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혹한 기상작용이다라고 하는 거는 온도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온도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요. 주위 환경에도 또 영향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기상작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온도 변화뿐만 아니라 뭐 바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습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또 높지 않습니까? 습도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등이 구조물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나쁜 영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이나 기상작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 최근에 일본만 어떤 그 지진의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으나 지진의 여파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발생함으로 인해서 뭐 수능이 연기되는 그러한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수능이 연기가 되는 뭐 그런 정도의 우리가 지진으로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진으로서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조물 자체도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진의 영향을 견뎌줄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부재를 어떠한 역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다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시공시 재료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뭐 당연하겠죠. 시공시에 어떤 재료를 어떠한 역학적 거동을 통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또 시공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또 재료의 기본적 성질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적재적소에 기본적 성질을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합리적인 구조물을 설계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설계에 의해서 또 시공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목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게 되겠죠. 어떠한 구조물을 계획할 거냐. 그러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겠고 그 설계가 또 시공으로 또 여하의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뭐 적재적소 또 충분한 기능 그리고 그 구조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설에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 두 번째는 토목 재료를 어떻게 분류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용도에 따라서 구조의 주 재료와 부 재료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또 생산에 의해서 천연 재료냐, 인공 재료냐, 천연적인 재료냐, 인공 재료냐,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또 화학 조성에 따라서 유기질 재료냐, 또 무기 재료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용도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시면 용도라고 하는 것은 주재료와 부재료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재료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구조물의 주체가 되는 것. 부재료는요. 그 주재료에다가 첨가하거나 부가해서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부재료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용도가 어떤 용도냐에 따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 주재료라고 하는 것은 강도를 받쳐줘야 됩니다. 어떤 소요의 강도. 그러니까 어떤 보를 만든다라고 하면 보에 하중이 작용을 하면 이 하중을 지점부에서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중을 받는 이 부분이 뭐 파괴되거나 휘거나 하는 이러한 부분
파괴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단 변이가 일어나거나 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처짐이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거죠. 전단에 의한 혹은 모멘트에 의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구조 역학이나 응용 역학에서 여러분이 다루셔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어떠한 강도가 요구가 되느냐, 그럼 그 강도를 견뎌줄 수 있는 내구성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게 강도와 내구성에 의해 필요한 재료를 우리는 주재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석재, 튼튼하죠. 콘크리트, 물과 시멘트 나오네요. 시멘트와 뭐 다양한 그런 첨가 재료를 통해서 모래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콘크리트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시멘트를 통한 2차 제품이나 또 금속을 재료로 하는 금속 재료, 또 역청 재료 같은 경우는 도로를 포장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렇죠? 도로를 포장이나 도로 포장 같은 그러한 부분에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구조의 주 재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부재료라고 하는 것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피복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겉에 싸개를 한다는 겉싸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겉을 이렇게 포장을 해주는 거죠. 겉을 둘러서 내부 안쪽 부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피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절연, 그러니까 전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절연성을 갖고 있느냐, 단열, 그러니까 이제 열을 차단해 줄 수 있느냐, 혹은 장식적인 그런 역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강도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우리가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그런 것들을 부재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재료로는 예를 들면 유리라든지 페인트라든지 합성수지나 경금속 재료, 이런 것들이 부재료로 쓰여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속 재료냐 경금속 재료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석재와 유리, 물론 이제 유리도 모래를 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내용물이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용도에 따라서 주재료와 부재료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생산에 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생산에 따라서는 천연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이냐. 그러니까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내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적으로 사람이 가공에 의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자연에서 발굴해내서 자연적인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천연 재료라고 하는 것은 목재, 나무를 베거나, 그렇죠, 벌목을 해서 이제 얻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석재 같은 경우는 골재와 석재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면, 골재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안반층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돌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 덩어리. 그러니까 돌 덩어리 그러면 안반하고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안반층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물체를 우리가 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막 깨서 만들거나 아니면 폭파시키죠. 파쇄를 합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약에 의해서 파쇄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잘게 쪼개지게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나눠지는 석재,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가에 있는 돌멩이 같은 거, 강가에 있는 돌을 자재로 쓴다. 그게 골재가 될 수도 있고요. 석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돌이 원석이 돼서 그 안반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골재가 되고 석재가 되는 거고요. 점토는 역시 토사가, 흙을 구분을 할 때 토사가 구분이 되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서의 토사가 있고요. 또 풍화함으로서의 토사가 있고요. 또 발파함으로서의 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말 그대로 이제 삽으로 풀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일반적으로 사실 도심지에서 흙을 밟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농촌 지역을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농촌 지역에서 밭에 혹은 논에 있는 그런 토사,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흙을 조금 파 들어가면 이미 풍화가 돼요. 그러니까 세월의 흔적에 의해서 안반으로 되어 있던 녀석이
굉장히 이제 연해지는 흙, 연해지는 그러한 암반을 우리는 풍화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손톱으로 막 이렇게 긁어도 긁혀지는 류의 그러한 암질, 그걸 우리는 풍화암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리핑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리핑암, 리퍼라고 하는 그러한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암반. 그래서 리핑암. 이거는 말 그대로 손으로 이렇게 벅벅 이제 긁어내도 흙이 떨어져 나가는 돌덩어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나가는 그러한 흙을 이제 풍화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발파암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파는 뭡니까? 폭약을 써서 분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발파암에도 뭐 연암, 경암, 뭐 보통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흙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토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건 토질 역학에서 우리가 다뤄줘야 될 내용인데, 토사도 뭐 사질토가 있고 점질토가 있죠. 점성을 갖고 있는 흙이냐 혹은 모래처럼 이렇게 서로 알갱이가 서로 따로 떨어지는 그러한 성분이냐라고 해서 점성을 갖고 있는 흙을 우리는 점토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사질적인 성질, 그러니까 알갱이가 비교적 큰 그러한 형태. 여기는 이제 그 구성의 토립자가 굉장히 가늘고 미세한 그런 알갱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토라든지 이러한 등등이 전부 천연 재료로서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 재료, 그렇게 뭐 화강암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런 성분에 의해서 시멘트를 얻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멘트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유래가 오래된 그러한 재료로 볼 수가 있고요. 시멘트나 시멘트에 의해서 얻어지는 콘크리트라든지 또 금속 재질, 금속도 뭐 과거에 석기 시대 혹은 뭐 청동기 시대, 뭐 철기 시대 이렇게 거치면서 금속을 어떻게 가공을 하고 재련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등이 국가의 어떤 부흥의 척도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범을 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뭐 농산물을 뭐 이렇게 가져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그러한 양이 적게 되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남의 거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남보다 좀 더 우월한 어떤 힘에 의해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장비가 되는 거죠. 뭐 군사적인 장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비에 의해서 뺏어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청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철기가 더 강하니까 청동기의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러한 뭐 나라의 물건들을 이제 뺏어오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역청재료라고 하는 것도 여기도 이제 굉장히 유래가 긴데, 역청을 통해서 다양한 그러한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분이 인공재료로서 쓰여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인공적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이러한 부분을 2차적으로 가공하는 거죠. 2차적으로 가공을 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역청재료도 천연 역청재료도 있지만, 역청재료가 여기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연적으로 얻어내는 역청 물질이 있고요. 또 우리가 가공해서 얻어지는 뭐 아스팔트, 타르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뭐 가공적인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산할 거냐라고 하는 것, 천연적인 재료냐, 인공적인 재료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화학 조성에 의해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재료냐, 무기재료냐. 그래서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거는 기체인데 탄소에 대한, 그렇죠? 탄소, 산소죠, 산소. 산소와 탄소. 그러니까 오가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가닉, 뭐 유기농 요새 뭐 많이 얘기하죠. 뭐 유기농을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아무튼 우리가 인공 비료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공적인 비료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뭐 안 쓰는 거를 뭐 유기농이라고 얘기하는지, 뭐 최소화시킨 걸 유기농이라고 하는지, 아무튼 그런 재료를 우리가 사용했느냐, 유기재료를 사용했느냐, 혹은 무기재료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화학 조성에 따라서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나 역청재료, 고분자 재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기재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금속 재료 중에서도 철금속에 금속 재료가 있고 비철금속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철 같은 경우는 주철이나 연철, 강, 합금강 뭐 이런 식으로 비철 금속류에는 우리가 다양하게 만나는 구리나 아연, 알루미늄, 납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또 금속과 비금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재가 아닌 것을 이제 비금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석재, 시멘트, 콘크리트, 점토 제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금속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토목 재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1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개설에서는 토목 재료가 뭐냐라는 것을 지금까지 다뤘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토목이라고 하는 것, 토목 그러면 흙, 또 나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토목 재료가 흙과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펴보신 대로 뭐 역청 재료도 있고 이제 다양한 재료가 있잖아요. 그것을 영어식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시빌 이렇게 이제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빌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토목 공학. 과거에 이제 시빌 엔지니어링이다라고 하는 거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시빌이라고 하는 것이 밀리터리의 반대말이다. 그러니까 군사시설, 아까 제가 뭐 철기냐, 뭐 그렇죠, 청동기냐에 따라서 청동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런 국가하고 철기를 갖고 있는 국가, 다 망하고 철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철기보다는 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청동기는 또 뭐 석기를 갖고 있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또 더 우수한 그런 재료가 된 것처럼 다 뭐냐면 군사시설입니다. 군사와 관련해서 군사력을 얼마나 더 증강하고 또 군사적으로 얼만큼 더 유용한 그러한 역할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밀리터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엔지니어링과 시빌 엔지니어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우리가 밀리터리, 즉 이제 군사적인 용도로 해서 군사적인 역학이냐, 군사적인 공학이냐에 대한 민간 역할로 우리가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시빌을 다시 한번 보면 시빌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문명입니다. 문명. 시빌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화 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뭐 그냥 최초의 우리가 인류가 처음 토대에서는 뭐 옷이라고 하는 것도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어떤 가죽을 입고 혹은 굴을 파서 생활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했다가 서로 모여서 도시를 이루게 되겠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이루다 보면 그 도시에서 다양한 그런 어떤 공간이 필요하죠. 뭐 공간도 필요하고 뭐 어떤 다양한 물질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물질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것들을 우리가 갖고 오게 되고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전개돼 나가면서 자연적인 상태에서 보다 인공적으로, 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보다 더 나은 그러한 여건으로 이렇게 개발돼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시빌라이제이션이다라고, 문명이 더 이렇게 축적이 되고 발전이 된다라고 볼 때 토목 재료라고 하는 것은 이 문명화를 이루는 어떠한 그러한 근간, 문명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토목에 대한 토목, 그래서 나무와 흙만 가지고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첫째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단원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개설에서 우리가 토목 재료를 살펴봤습니다. 구조물을 축조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 그다음에 재료라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원료. 그래서 여러 가지 악영향들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토목 구조물이 발전되어 왔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용도에 의해서 주재료와 부재료, 그다음에 생산에 의해서 천연재료와 인공재료, 그 다음에 화학 조성에 따라 유기재료와 무기재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 첫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후에 또 보시면 두 번째 강에서는 재료에 요구되는 성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료에 요구되는 성질, 우리 앞에서 재료에 대한 그런 내용 등을 잘 정리를 하셨죠. 그래서 그 재료로서 요구되는 성질을 보면 공학적 성질, 알맞은 공학적 성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환경, 우리가 다양하게 뭐 변하는 그런 환경들, 뭐 기후라든지 여러 환경 등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안정성이나 내구성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대량 공급이 가능해야 된다. 또 운반이나 취급 이런 것들이 용이해야 된다. 또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취급되는 성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재료의 공학적, 일반적인 성질을 통해서 기계적 성질 또 기계적 성질이 이제 주류가 되겠고 탄성 계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에서는 보다 좀 식이 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